옛날 조선시대 영남의 한 고을에 뼈대 있는 선비 가문에서 태어난 봉득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봉득이의 아버지는 과거에 급제하여 정육품 벼슬에 올랐던 이판사였지요. 이판사의 본명은 이정수라 하였는데 키가 크고 수염이 길게 자란 전형적인 선비의 모습이었답니다. 얼굴은 각이 지고 눈매는 날카로웠지만 마음만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사람이었지요. 이 판사는 젊은 시절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갔다가 최상길이라는 사내를 만났답니다. 최상길은 당시 과거에 낙방하여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이 판사가 그를 위로하며 술을 사주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의기투합하여 의형제를 맺었답니다. 하지만 이 판사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최상길은 계속 낙방하다가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 장사를 시작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길은 갈라졌지만 서로를 잊지 않고 가끔씩 안부를 주고받았답니다. 이 판사는 고향으로 돌아와 명문가의 딸과 혼인했습니다. 부인은 안동 권씨 가문의 딸로 얼굴이 달덩이처럼 곱고 마음씨는 비단처럼 부드러운 여인이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봉득이였답니다. 봉득이가 태어났을 때 이 판사는 하늘에 감사의 절을 올렸지요. 하늘이 나에게 이런 귀한 아들을 주셨구나. 이 아이는 반드시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운명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 봉득이가 6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갑작스런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매나, 우리 마님이 돌아가시다니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이오. 어린 도련님을 두고 이리도 황망히 가시다니요. 어머니의 상을 치르는 동안 하인들과 상갓집을 찾은 친척들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어린 봉득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멍하니 상복을 입고 있었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봉득이의 아버지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요. 그날 이후로 이 판사는 깊은 화병에 걸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답니다. 아버지, 소라도 잡아 보신하시면 어떨까요? 봉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말 거라. 애비가 이런 꼴이 되어 내가 고생이 많구나. 너를 볼 면목이 없다. 아버지, 그런 소리 마시고 어서 쾌차하시어요. 어린 봉득이는 아버지를 정성껏 모셨지만 날이 갈수록 아버지의 병세는 더욱 깊어만 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판사와 의형제를 맺은 최참봉이 강 건너 마을에서 문병을 왔답니다. 최참봉은 키가 작고 배가 불룩한 전형적인 시골 부자의 모습이었지요. 입을 열면 허허 웃으며 두 손을 비비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파리가 앞발을 비비는 것 같아 뒤에서는 파리참봉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었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장사꾼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가 감돌았지요. 사실 최참봉은 수전노로 이름난 사람이었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온 후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요. 다만 소문에 의하면 산적들과 내통하여 작물을 거래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답니다. 그는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관가의 아전들까지 돈으로 매수하여 자신의 편으로 만들곤 했지요. 아니, 자네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살은 더 빠지고 이제는 뼈만 앙상하구먼. 봉득이는 아직 한참 어린데 말이야. 이 판사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으며 말했습니다. 참봉 자네에게 부탁이 있네. 내가 곧 저승길에 오를 것 같으니 내가 죽거든 우리 봉득이를 자네가 좀 맡아주게.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가뜩이나 자넨 모진 병 때문에 기운이 약한데 그런 불길한 말은 하지 마시게. 어서 약이나 잘 챙겨 먹고 일어날 생각을 해야지.
약한 마음을 먹어서야 되겠는가? 아니라네. 내 몸은 내가 잘 아네.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두 사람은 예전에 혼약을 맺지 않았던가. 봉득이와 자네 딸 연화가 나이가 차면 혼인시키기로 말이야. 최참봉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지요. 이 판사 집안은 비록 가세가 기울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명문가의 위세가 남아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 판사가 소유한 논밭과 산림은 적지 않은 재산이었답니다. 특히 선산에는 수백 년 된 소나무가 빽빽이 들어서 있어 그것만 팔아도 큰 돈이 될 것이었지요. 허허,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 약조를 잊지 않고 있었네. 봉득이는 내가 친자식처럼 거두어 기르리다. 연화와 함께 두고 금실 좋은 부부가 되도록 잘 지켜보겠네. 두 사람은 손을 굳게 잡았지요. 이 판사의 눈가에는 안도의 눈물이 맺혔고 최참봉의 입가에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이 판사도 결국 이승을 하직하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봉득이는 최참봉네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참봉 어르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하, 오냐, 봉득아. 이제부터는 이 집이 내 집이니 편히 지내거라. 최참봉은 그렇게 말했지만 봉득이의 거처를 정해준 곳은 다름 아닌 행랑채였답니다. 대문간에 딸린 좁고 추운 방이었지요. 방 안에는 낡은 이불 한 채와 깨진 화로 하나뿐이었고 창문으로는 찬바람이 숭숭 들어왔답니다. 영감, 아무리 그래도 우리 형제의 아들인데 행랑채에 두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소. 여편 내가 뭘 안다고 참견이야. 어린 놈이 버릇없이 자라면 안 되지. 밥이라도 배 터지게 먹고 잠자리라도 있으면 족한나이다. 천상고아를 거두어주고 이리 돌봐주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를 입고 있음이야. 최참봉의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원래 최참봉 댁마님은 선량한 성품의 소유자였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을 만한 힘은 없었지요. 봉득이는 그렇게 행랑에서 생활하며 온갖 허들의 시를 도맡아 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지요. 그 다음엔 부엌에 땔감을 마련하고 마구간의 말똥을 치우고 잔심부름도 해야 했답니다. 봉득이 이놈아, 어서 와서 이 짐 좀 날라라. 왜 이리 굼뜬 것이냐? 봉득이 이놈! 마당에 낙엽이 수북한데 이제껏 뭘 하고 있던 게냐? 이리 게을러터져서야 어디다 쓸꼬? 하인들마저 봉득이를 하대했습니다. 주인이 천대하니 아랫사람들도 따라서 무시했던 것이지요. 밤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행랑방으로 돌아와 주저앉곤 했지요.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울음소리는 삼켜야 했습니다. 행랑채 옆방에는 다른 하인들이 자고 있었거든요. 이런 생활 속에서도 봉득이에게 위안이 되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최참봉의 딸 연화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연화는 봉득이보다 2살 아래로 예쁘장한 얼굴에 활달한 성격을 지닌 아이였지요. 남들 앞에서는 수줍어하지만 마음을 열면 천진난만한 웃음을 짓는 소녀였답니다. 연화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봉득이가 자신의 예비 신랑이라는 말을 들어왔답니다. 그래서인지 봉득이를 남다르게 생각했지요. 어머니, 봉득 오빠는 왜 행랑채에서 자요? 그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단다. 이상해요. 내 신랑이 될 사람인데 왜 하인처럼 대하는 거예요? 쉿, 연화야. 그런 말은 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안 돼. 어머니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연화는 자주 봉득이를 찾아갔답니다. 봉득아, 이건 어젯밤에 몰래 구워놓은 고구마야.
이걸 내가 주었다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고맙습니다, 아가씨. 아가씨라니, 난 연아야. 우리 나중에 부부가 될 건데, 그렇게 딱딱하게 부르면 어떡해? 어린 연화는 봉득이를 자신의 예비 신랑으로 생각하며 늘 챙겨주었지요. 봉득이는 그런 연화를 보며 얼굴을 붉히곤 했답니다. 봉드가, 너 글자 읽을 줄 아니? 어느 날 연화가 문득 물었습니다. 아, 아니요.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시려 했지만 결국 돌아가시기 전에 배우지 못했답니다. 그럼 나중에 나랑 혼인해서 어떻게 살 거야? 양반 사이가 글도 못 읽으면 쓸모가 없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 봉득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연화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봉득이가 18이 되고 연화는 16이 되었습니다. 봉득이는 이제 제법 의젓한 청년의 모습을 갖추었고 연화는 볼이 발그레한 아리따운 소녀로 자랐지요. 봉드가, 너랑 나랑 정말 혼인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요. 두 집안의 어른들께서 오래전에 혼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아버지는 내가 행랑방에 살게 하는 거야? 우리가 혼인할 건데. 걱정 마세요. 내년이면 저도 19이 되고 그때 우리가 혼인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봉득이는 그렇게 연화를 안심시켰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최참봉의 태도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최참봉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뜬금없는 말을 꺼냈지요. 여보, 연하 혼처가 들어왔소. 네, 벌써요? 연하가 이제 겨우 16인걸요. 명문가에서 청혼이 왔으니 마다할 수 없지. 김판서댁 둘째 아들이라오. 식사를 들고 있던 연화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봉득 오빠와. 쓸데없는 소리. 내가 김판서댁으로 시집가면 우리 집안도 크게 일어날 수 있다. 봉득이 같은 고아와 혼인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단 말이냐? 밖에서 이 말을 들은 봉득이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참봉이 자신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었지요. 그날 밤 봉득이는 몰래 연화를 만났습니다. 연화야, 이제 어떻게 하지? 오라버니, 이제 어떻게 해? 나는 싫어. 김판서댁으로 시집가기 싫단 말이야. 연화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방도를 찾아볼게. 정말이지? 꼭 방도를 찾을게지? 약속해. 봉득이가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오라버니만 믿을게. 제발 나를 구해줘. 그로부터 며칠 후 봉득이가 19살이 되던 해 이른 봄날이었습니다. 우수가 막 지난 때라 날씨는 여전히 쌀쌀했지요. 최참봉이 봉득이를 급히 불렀답니다. 봉득아, 급한 심부름이 생겼다. 대감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너 수리제에 다녀와야겠다. 봉득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리제는 험준한 산길로 유명했고 무엇보다 산적들이 출몰하는 위험한 곳이었거든요. 수리제라면 산적들이 들끓는 곳이 아닙니까? 겁낼 것 없다. 이 서찰과 물건을 가지고 수리제 꼭대기에 가면 사람이 기다릴 것이다. 부지런히 걸으면 내일쯤 그곳에 당도할 수 있을 게야. 최참봉은 겹겹이 싼 길고 묵직한 물건을 봉득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봉득이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최참봉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지요.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봉득이가 떠나려던 그때 연화가 대문 밖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오라버니, 잠시만. 연화는 봉득이에게 작은 보따리를 건넸지요. 길에서 먹을 떡이야. 조심해서 다녀와. 꼭 돌아와야 해. 걱정 마. 금방 다녀올게. 봉득이는 서찰을 품에 넣고 무거운 짐을 들고 길을 나섰답니다.
연화는 대문 밖에서 오랫동안 봉득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하루 종일 걸어 해가 질 무렵 차가운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온몸이 젖고 추위에 떨던 봉득이는 간신히 산중의 작은 주막을 발견했답니다. 주인장, 방 하나 있소? 있고 말고. 어서 들어오시게. 이런 날씨에 고생이 많으시네. 봉득이는 뜨끈한 구들방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젖은 서차를 꺼내 곱게 펴서 말렸답니다. 혹시 글씨가 번질까봐 조심스럽게 다뤘지요. 그때 같은 방에 묵게 된 노스님 한 분이 들어왔지요. 노스님은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비로운 인상을 주었지요. 목에 걸린 염주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답니다. 오랜 세월 수행한 도인의 기운이 느껴졌지요. 이런 궂은 날씨에 참 고생이 많으시구려. 노스님의 목소리는 깊고 울림이 있었습니다. 봉득이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님께 인사드립니다. 젊은이가 예의가 바르구나. 요즘 보기 드문 일이야. 이런 밤에 어디로 가는 길이신가? 수리제로 가는 길입니다. 노스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수리제. 그곳은 위험한 곳인데. 급한 심부름이 있어서요. 꼭 가야만 합니다. 노스님은 봉득이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행색은 초라했지만 눈빛은 맑고 깨끗했지요. 하지만 그 맑은 눈에 깃든 불안함도 놓치지 않았답니다. 그때 봉득이가 말리던 서찰이 살짝 접혀지며 내용이 보였지요. 노스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랜 세월 글을 읽어온 노스님은 단번에 그 내용을 파악했지요. 젊은이, 그 편지를 읽을 줄 아느냐? 봉득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까막눈이옵니다.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노스님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스쳤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들고 있던 목탁으로 봉득이의 등짝을 후려쳤답니다. 아야! 스님, 왜 그러십니까? 이놈아, 정신 차려라.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한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단 말이더냐? 이 편지를 내가 읽어볼 테니 어디 한번 드러나 봐라. 노스님은 엄숙한 표정으로 서찰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장수님, 명장이 빚은 명검을 올립니다. 이 명검의 칼날이 얼마나 예리한지 이걸 가지고 간 녀석의 목을 쳐서 시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앞으로도 변함없이 공물을 바치겠습니다. 최상길 올림. 봉득이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답니다. 자신이 들고 있는 묵직한 물건이 바로 그 명검이었던 것이지요. 이게 무슨... 봉득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최참봉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지요. 노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장수는 수리제를 근거지로 하는 악명 높은 산적 두목이다. 최참봉이란 자는 매년 그에게 공물을 바쳐 화를 면해왔던 모양이구나. 그런데 올해는 공물 대신 너를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야. 그럴 리가. 최참봉 어르신은 아버님의 의형제시고 저는 그분의 딸과 혼인을 약조한 몸입니다. 그런데 봉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이 너무 컸지요. 허허,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한 줄 아느냐? 그 자는 처음부터 너희 집안의 재산을 노렸을 게다. 그리고 이제 내가 성장하여 거추장스러워지니 이런 방법으로 제거하려는 것이지. 봉득이는 비로소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최참봉이 왜 자신을 행랑에 두었는지, 왜 글공부를 시키지 않았는지 말이지요.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을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봉득이는 망연자실하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9의 어린 나이에 세상의 잔인함을 알게 된 것이지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봉득이는 처음으로 진짜 고아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최참봉이 있어서 의지할 곳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혼자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노스님은 봉득이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절망하지 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니라. 하지만 스님, 저는 글도 모르고 무예도 모르고 그저 행랑에서 허드렛일이나 하던 천한 놈입니다. 그래서 더욱 배워야 하는 것이다. 내가 만약 진정으로 살고 싶고 이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나를 따라오너라. 스님을 따라가라고요? 봉득이는 놀란 눈으로 노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나는 깊은 산속에 작은 암자를 두고 있다. 그곳에서 글을 배우고 무예를 익힌다면 언젠가는 내가 당한 이 억울함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스님, 왜 저를 도와주시려는 겁니까?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노스님은 자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너와 비슷한 일을 당했었다. 그때 나를 구해준 스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남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것이다라고. 그 은혜를 이제 내게 갚으려는 것이니라. 봉득이는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구원의 손길이었지요. 그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답니다. 스님, 제발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좋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산속 생활은 고되고 공부는 어려울 터이니.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그날 밤 봉득이는 노스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노스님의 법명은 원공이었고 젊은 시절에는 조정의 관리였다고 했지요. 하지만 간신들의 모함으로 가족을 잃고 스스로 출가했다고 했답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에게 잔인하다. 하지만 그것을 원망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스스로 일어서서 싸워야 하는 것이지. 네, 스님. 명심하겠습니다. 이튿날 새벽 비가 그치자 봉득이는 노스님을 따라 첩첩산골로 들어갔습니다. 수리제와는 반대 방향이었지요. 험한 산길을 하루 종일 걸어 해질 무렵 마침내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작은 암자에 도착했답니다. 암자는 작았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법당 옆에는 작은 방이 몇 개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샘물이 졸졸 흘렀지요. 여기서부터 너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이제 너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으니 새롭게 태어났다고 생각하거라. 네, 스님. 먼저 머리를 깎아야겠구나. 승려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의 연을 끊는다는 의미다. 봉득이는 순순히 머리를 깎았습니다. 길게 자란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질 때 마치 과거의 자신도 함께 떨어지는 것 같았지요. 그날부터 봉득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답니다. 새벽에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108배를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지요. 그 다음은 글자 공부였습니다. 노스님은 봉득이를 위해 직접 교본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글을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 봉득이는 밤낮으로 공부했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글자도 구분하지 못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간단한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지요. 석 달이 지나자 천자문을 떼었고 6달이 지나자 논어를 읽기 시작했답니다. 스님, 공부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습니다. 글을 읽으니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래, 그것이 바로 학문의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요. 힘이 있어야 불의에 맞설 수 있는 법이지. 오후에는 무예 수련을 했습니다. 노스님은 의외로 무예에도 능했지요. 젊은 시절 무관들과 교류하며 익혔다고 했답니다. 무예는 단순히 싸우는 기술이 아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수행이지.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몸을 다스릴 수 있다. 봉득이는 검술, 권법, 활쏘기를 차례로 배웠습니다. 특히 검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지요. 최참봉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명검을 들고 수련하며 언젠가 이 검으로 정의를 세우리라 다짐했답니다. 저녁에는 병법서와 역사서를 읽었습니다. 손자병법, 오자병법은 물론이고 사마천의 사기까지 섭렵했지요. 스님, 제가 정말 과거에 급제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처럼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기억해라. 과거 급제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세상을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봉득이는 이제 22살의 건장한 청년이 되었지요. 학문과 무예를 겸비한 문무겸전의 인재로 성장했답니다. 하루는 노스님이 봉득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봉득아, 이제 내가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왔다. 벌써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데. 평생 준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때가 되면 나아가야 하는 법이지. 내가 소식을 들어보니 최참봉은 여전히 악행을 일삼고 있고 연화는 아직 혼인하지 않았다고 하더구나. 봉득이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이 없는 이름, 연화였지요. 연화가 아직도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가보면 알 일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복수심에만 사로잡히면 안 된다. 내 목표는 정의를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노스님은 봉득이에게 여행에 필요한 노자와 새 옷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권의 책을 건넸지요. 이것은 내가 평생 모은 병법과 처세의 지혜를 정리한 것이야. 필요할 때 읽어보거라.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를 갚는 방법은 간단하다.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지. 봉득이는 스님께 마지막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고향으로 가지는 않았지요. 먼저 한양으로 가서 2년 동안 과거 준비를 더 했답니다. 유명한 서당에 들어가 공부하고 뛰어난 선비들과 교류하며 실력을 쌓았지요. 마침내 봉득이가 23살이 되던 해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봉득이는 침착하게 시험에 임했지요. 첫 번째 과목은 경전 해석이었는데 논어의 한 구절을 풀이하는 것이었답니다. 군자는 의를 생각하고 소인은 이를 생각한다. 봉득이는 최참봉을 떠올리며 글을 썼습니다. 의를 버리고 이익만 좇는 자가 어떻게 파멸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군자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절절하게 적어 내려갔지요. 두 번째 과목은 시부였습니다. 봉득이는 3년간 산속에서 수행하며 느낀 것들을 시로 표현했답니다. 세 번째 과목은 책문이었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방책을 묻는 것이었지요. 봉득이는 탐관오리를 척결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논했답니다. 시험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봉득이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혹시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연화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온갖 생각이 들었지요. 드디어 발표 날이 되었습니다. 갑과 장원, 이봉득. 봉득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원급제라니 가장 높은 성적으로 합격한 것이었지요. 주변 사람들이 축하를 건넸지만 봉득이는 실감이 나지 않았답니다. 임금님께서는 봉득이를 친히 불러 아련을 허락했습니다. 그대가 이번 과거의 장원이라고 들었다. 특히 탐관오리 척결에 대한 글이 인상 깊었구나. 황공하옵니다, 전하. 그대 같은 인재가 필요했다. 내가 그대를 암행어사로 임명하니 전국을 돌며 탐관오리를 적발하라. 봉득이는 감격했습니다. 암행어사가 되면 최참봉 같은 악인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이었지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목숨을 바쳐 소명을 다하겠나이다. 임금님은 봉득이에게 마패와 유척, 그리고 사형수를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답니다. 봉득이는 먼저 다른 지역을 돌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탐관오리를 적발하고 억울한 백성을 구제하며 암행어사로서의 명성을 쌓아갔지요. 그러면서도 늘 고향 소식을 들었답니다. 어느 날 믿을 만한 정보원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참봉이 산적 두목 오장수와 결탁하여 마을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하 아가씨는 계속 혼인을 거부하다가 결국 김판서댁으로 시집을 갔는데 첫날 밤에 도망쳐 나왔답니다. 그 일로 김판서가 크게 노하여 연하 아가씨를 관하에 고발했고 최참봉은 딸을 집에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봉득이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었지요. 당장 고향으로 가야겠다. 모두 준비하거라. 봉득이는 수행원들과 함께 고향으로 향했답니다. 5년 만에 돌아온 고향은 많이 변해 있었지요. 최참봉은 더욱 부자가 되어 새 집을 짓고 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져 있었습니다. 봉득이는 먼저 연화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다행히 연화는 마을 변두리의 작은 초가집에서 바느질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었지요. 달빛이 비치는 밤, 봉득이는 연화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지요. 밖에 누구십니까? 문이 열리고 연화가 나왔습니다. 5년 전보다 많이 야위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지요. 하지만 그 맑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답니다. 연화야, 나다. 아니, 설마 봉득 오라버니? 연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봉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만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지요. 정말 오라버니가 맞소. 살아있었구려. 이렇게 살아있었구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오라버니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소. 봉득이는 연화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예의를 지켜야 했습니다. 미안하구나, 연화야. 내가 너무 늦었구나. 아니요. 이렇게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소.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가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화는 봉득이가 떠난 후 어떻게 버텼는지, 어떻게 김판서댁에서 도망쳤는지 자세히 들려주었지요. 오라비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한 채로 시집을 가게 되었소. 어떻게든 견디어 보려 했으나 억지로 한 올레에 하룻밤도 버티지 못했다오. 그래서 첫날 밤에 신랑을 밀치고 도망을 쳐버렸소. 아버님께서는 대노하시었고 그 길로 나는 집에서 쫓겨나 이곳에서 홀로 기거하게 되었다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라버니가 이렇게 돌아왔구려. 오래비가 살아있으니 이제 되었소. 봉득이는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 테다.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너의 억울함도 풀어줄게. 그날 밤 봉득이는 암행어사의 복장을 하고 최참봉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최참봉은 산적 두목 오장수와 함께 밀담을 나누고 있었지요. 허허,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이 우리에게 속아 넘어갔구먼. 그렇고 말고요. 관아에서 거둔 세금의 절반을 우리가 나눠 가졌으니 이보다 좋은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돈을 세며 낄낄거리고 있을 때 봉득이가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답니다. 뭐야? 내 놈은 누구냐? 최참봉이 버럭 소리쳤지만 봉득이가 천천히 얼굴을 드러내자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봉득이, 내가 어떻게 살아있었단 말이냐? 놀랐소?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오니 말이오. 봉득이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칼이 촛불에 반사되어 푸르게 빛났지요. 5년 전 최참봉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바로 그 명검이었답니다. 이 칼을 알아보시오. 5년 전 내게 들려보냈던 바로 그 명검이오. 산적 두목 오장수가 칼을 빼들려 했지만 봉득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번개 같은 검술로 오장수의 칼을 떨어뜨리고 그의 목에 칼을 겨누었지요. 움직이면 목이 떨어질 것이오. 그때 밖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최참봉과 오장수는 꼼짝없이 붙잡혔지요. 최참봉, 그대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소. 첫째, 의형제의 아들을 죽이려 한 죄. 둘째, 산적과 결탁하여 백성의 재산을 갈취한 죄. 셋째, 관아의 세금을 착복한 죄. 봉득이가 죄목을 하나하나 읊을 때마다 최참봉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답니다. 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자비라. 5년 전 19살 소년에게는 자비가 없었소. 봉득이는 차가운 눈빛으로 최참봉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노스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지요. 복수가 목적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내가 그대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내가 그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오. 하지만 그대의 죄는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오. 봉득이는 밖에서 기다리던 포졸들을 불렀습니다. 이자들을 관가로 압송하라.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하여 조정에 올리도록 하라. 예, 어사또. 포졸들이 최참봉과 오장수를 묶어 끌고 나갔습니다. 최참봉은 끝까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그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었지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거리로 나와 환호했답니다. 저 악독한 최참봉이 드디어 잡혔구나. 옳거니 살면서 악행만 저질렀으니 당연한 일이지. 암행어사께서는 정말 하늘이 내린 은인이시야. 봉득이는 최참봉의 불법으로 모은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피해받은 백성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최참봉은 모든 재산을 잃고 먼 변방으로 유배되었답니다. 산적 두목 오장수는 사형을 당했지요. 모든 일이 끝난 후 봉득이는 연화가 머무는 작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굳은 비가 내리던 날과는 달리 그날은 달빛이 고고한 밤이었지요. 봉득이는 연화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연화야, 나다. 봉득이다. 안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작은 불빛과 함께 연화가 문을 열었습니다. 5년의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그늘을 드리웠지만 봉득이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오라버니 어쩐 일이야? 이 밤중에. 잠시 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왔구나. 방 안으로 들어선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촛불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봉득이었습니다. 연화야,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단다. 오라버니, 정말
정말로 고생 많았어. 연화의 눈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봉득이는 그런 연화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지요.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무 늦었구나. 미안하다. 아니야. 오라버니가 살아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나는 연화는 말을 잇지 못하고 봉득이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봉득이는 그런 연화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지요.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를 그리워했던 마음이 눈물과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던 연화가 고개를 들자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5년간 묵혀두었던 회포를 풀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이야기했지요. 하지만 술이 몇 순배 돌자 분위기는 점차 무르익어 갔습니다. 봉득이는 연화의 손을 잡고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고 연화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것처럼 서로의 몸을 탐했습니다. 봉득이는 연화의 저고리 고름을 풀었고 연화는 그의 옷을 벗겼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두 젊은 남녀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그리움과 서름을 몸으로 나누며 비로소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먼저 눈을 뜬 것은 봉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품에 안겨 잠든 연화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지요. 오랜 고생과 슬픔 속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연화야, 일어나거라. 봉득이가 속삭이자 연화가 부끄러운 듯 눈을 떴습니다. 오라버니, 연화야,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자. 이제 우리를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를 내 정식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을 함께하고 싶구나. 봉득이는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봉득이의 말을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오라버니, 우리는 함께할 수 없소.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서야 모든 장애물이 사라졌는데 어젯밤 우린 서로의 마음도 확인하지 않았느냐? 오라버니가 아버지를 벌한 것은 정당한 일이었소. 나 또한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오. 허나 그렇다고 해도 그분은 내 아비요. 딸된 도리로 아비를 벌한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는 없다오. 봉득이는 연화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오라비는 이제 높은 벼슬에 올라 나라의 큰일을 할 뿐이에요. 소박 맞고 돌아온 저 같은 천한 여인이 오빠 옆에 있으면 오빠의 앞날에 누가 될 뿐이랍니다. 연화야, 나에게는 너밖에. 오라버니,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저는 어젯밤의 추억을 평생 가슴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렵니다. 그것이 제가 앞으로 살아갈 힘이 되어줄 거예요. 오라비도 부디 저에 대한 기억들은 가슴 한켠에 묻어두고 더 큰일을 하세요. 부디 선한 관리가 되어 백성들을 이롭게 해주시오. 그게 저희 마지막 바램입니다. 봉득이는 더 이상 연화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아름답지만 슬픈 이별을 했지요. 세월이 흘러 봉득이는 벼슬이 높아져 정승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평생 청렴하고 공정하게 나라를 다스렸지요. 탐관오리를 척결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답니다. 그리고 고아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서당을 세워 그를 가르쳤지요. 봉득이는 다른 여인과 혼인하여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연화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봉득이가 나이가 들어 관직에서 물러난 후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그곳에서 살고 있었지요.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지만 그 맑은 눈빛은 여전했답니다. 오라버니, 오랜만이요. 그래, 연화야. 그동안 잘 지냈느냐? 그럼요. 저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살았답니다. 오래비가 세운 서당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었다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지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것이지요. 연화야, 후회하지는 않니? 아니요. 우리에게는 각자의 길이 있었고 그 길을 따라간 것이 결국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오. 해가 질 무렵 봉득이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봐야겠구나. 네. 건강하세요, 오라버니. 봉득이가 돌아서서 걸어가는데 연화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오라버니, 다음 생애에는 꼭 오래비와 함께 하고 싶소. 봉득이는 뒤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마음도 같구나. 꼭 다음 생에는 평생 함께 하자꾸나. 두 사람은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답니다. 비록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지요. 봉득이는 한양으로 돌아가 여생을 보냈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 유언은 이러했답니다. 내가 죽거든 고향 땅에 묻어다오. 그리고 내 무덤 옆에 작은 비석을 하나 더 세워다오. 거기에는 영원한 벗이라고만 새겨 넣으라. 가족들은 그 뜻을 알 수 없었지만 봉득이의 유언대로 했답니다. 훗날 연화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봉득이 무덤 옆에 묻었다고 하지요. 두 개의 무덤은 나란히 서서 영원히 함께했답니다. 생전에는 이루지 못했던 인연을 죽어서라도 함께한 것이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은 봉득이가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던 말이었지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덕분에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답니다. 비록 사랑하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살 수 있었지요. 오늘날까지도 그 고향 마을에서는 봉득이와 연화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답니다. 젊은이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배운다고 하지요.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조선시대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이서방이라는 농부가 살았습니다. 이서방은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키에 어깨가 떡 벌어진 든든한 체격이었지요.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붉었지만 눈매는 온화하고 입가에는 늘 미소가 머물렀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정이 가득했지요. 이서방의 본명은 이득수라 하였는데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기로 소문난 아이였답니다. 19살 되던 해 마을에서 가장 일 잘하는 처녀와 혼인을 했지요.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두 사람은 금슬이 좋았지요. 이서방은 화전 밭되기를 잃고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농부였지만 그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했답니다. 새벽 첫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밭으로 나가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도록 일손을 놓지 않았지요. 그에게는 농사일에 대한 특별한 철학이 있었답니다. 20살 때 마을 어른에게서 들은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있었지요. 얘야, 농사는 하늘이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짓는 거란다.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단다. 그 말을 들은 이서방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이슬을 맞으며 김을 메고
한낮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쉬지 않고 일했지요. 그 덕분에 보릿고개에도 5 식구가 부황 나지 않고 거뜬히 넘길 수 있었답니다. 이서방의 집안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지만 화목했습니다. 마누라와 슬하의 알밤 같은 아들, 딸을 두고 연로한 노모를 모시며 오순도순 살아갔지요. 큰아들 도리는 아버지를 닮아 힘이 좋았고 딸 순이는 어머니를 닮아 손재주가 좋았답니다. 막내 철이는 할머니를 가장 좋아해서 늘 할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다녔지요. 할머니는 손자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이 화목한 집안에 먹구름이 끼어들기 시작한 것은 바로 노모가 병들면서부터였지요. 이서방의 어머니 박씨는 참으로 기구한 팔자였답니다. 원래 양반가의 딸로 태어났지만 집안이 몰락하여 평민인 이서방의 아버지와 혼인했지요. 시집 와서 겨우 2해 만에 신랑을 저승으로 보내고 유복자로 얻은 외아들이 바로 지금의 이서방이었답니다. 남편이 죽던 날 박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어찌 나와 아이를 두고 먼저 가시오? 이 험한 세상을 어찌 혼자 살아가란 말이오? 20살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박씨는 뱃속에 아이를 부여잡고 통곡했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박씨는 더욱 강해졌지요. 이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일념으로 온갖 고생을 다 했답니다. 젊은 시절에는 동네 매파들이 줄을 서서 찾아왔지요. 박과부, 저 아래 마을 호라비가 재취를 구한다는데 어떻소? 집안도 좋고 사람도 후덕하다던데. 아니면 부잣집 둘째 며느리로라도 들어가시지. 아들 하나 데리고 어찌 혼자 살려고. 그럴 때마다 박씨는 단호하게 거절했답니다. 저는 이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씀 마시오. 매파들이 돌아가고 나면 박씨는 아들을 꼭 안고 속삭였지요. 득수야, 엄마는 너 하나만 있으면 된단다.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꾸나. 봄, 여름, 가을엔 들판으로 쏘다니며 농사일에 매달렸답니다. 남의 집품을 팔아가며 아들을 키웠지요. 저녁 수저만 놓으면 골아떨어질 정도로 고된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지 섣달 긴긴 겨울밤이면 이야기가 달랐지요. 잠 못 이루는 밤이면 죽은 남편 생각에 눈물이 났답니다. 아이고, 우리 서방님. 살아계셨다면 득수가 이렇게 자란 모습을 보셨을 텐데. 그럴 때면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며 밤을 새웠답니다. 아들이 깰까봐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지요. 그렇게 추나 추동은 쉼 없이 바뀌어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와 손자 손녀를 낳자 할머니가 되었지요. 어머니,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편히 사세요. 그래, 이제 할 일 다 했구나. 너희들 잘 사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단다. 젊은 날엔 논밭 매느라 늙어서는 손자 손녀 업고 다니느라 허리가 굽었답니다. 그래도 박씨는 행복했지요. 자식이 잘 되고 손자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거동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다리가 저리더니 나중에는 걷기도 힘들어졌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괜찮다. 괜찮아. 늙으면 다 그런 거지 뭐. 이서방은 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을 보며 걱정이 태산 같았지요. 약을 써도 차도가 없었답니다. 점점 대소변을 가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할머니 옆에서 자던 손자 손녀들도 냄새가 난다며 안방으로 가버렸지요. 엄니, 할머니 방에서 똥냄새가 나요. 그래도 할머니 혼자 두면 안 돼.
다시 가서 자거라. 싫어요. 냄새나서 못 자겠어요. 아이들의 투정에 며느리도 난감해했답니다. 그때부터 며느리의 불평이 시작되었지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나중에는 대놓고 불만을 터뜨렸답니다. 여보, 이제부터 나는 어머님 수발 못 들겠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어머니가 아프신데. 하루 종일 농사일하고 와서 어머님 똥 치우고 나도 이제 못 참겠어요. 우리 애들도 할머니 때문에 방에도 잘 못 들어가잖아요. 이서방은 아무 말 없이 노모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똥을 싼 고쟁이를 벗기고 솥에 물을 데워 목욕을 시켜드렸지요. 아들아, 미안하구나. 내가 짐만 되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하지만 며느리의 불만은 계속되었답니다. 똥 묻은 어머님 옷은 당신이 빨아요. 나는 못해요. 더러워서 못하겠어요. 이서방은 묵묵히 어머니의 옷을 빨았지요. 차가운 개울물에 손이 터져가며 빨래를 했답니다. 며느리의 악다구니는 끝이 없었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불평이었지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집이 이 모양이에요.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린다고요. 무슨 소리요? 누가 뭐라고 하던가? 어머님이 치매에 걸렸다고 똥오줌도 못 가린다고 다들 쑥덕거려요. 이렇게 3년이 흘렀답니다. 부부간에도 정이 식어갔지요. 서로 등을 맞대고 자다가 이서방은 아예 어머니 방에서 잤습니다. 하룻밤에도 요강을 몇 번씩 갈아야 했지요. 어느 날 밤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려장은 나라에서도 눈 감아준답니다. 다른 집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요. 김서방네도 작년에 그렇게 했대요. 이서방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감히 그런 소리를 입에 담다니? 짐승만도 못한 소리를 하는구려? 착한 이서방이 생전 처음으로 마누라에게 손찌검을 했답니다. 뺨을 맞은 며느리는 밤새 울었지요. 그리고 휘뿌옇게 동이 틀 때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답니다. 애들아, 우리 외갓집으로 가자. 더는 못 살겠다. 엄니, 아버지는요? 네 아버지는 할머니랑 살라고 해. 우리는 우리끼리 살자. 친정으로 도망간 마누라는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이서방은 혼자서 농사일과 어머니 봉양을 해야 했지요. 동네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답니다. 이서방, 마누라가 돌아오게 하려면 어머니를. 그런 소리 마시오. 나는 끝까지 어머니를 모실 거요. 하지만 혼자서 모든 일을 하기는 벅찼습니다. 농사일을 하다가도 어머니가 걱정되어 집으로 달려가야 했지요. 어느 날 이서방은 주막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위로한다며 술을 권했지요. 이서방, 너무 자책하지 마시게. 세상 일이 다 그런 거지. 그래. 효자 노릇도 정도가 있는 법이라네. 처자식도 생각해야지. 이서방은 묵묵히 술잔을 비웠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있었지요. 우리 어머니가 날 어떻게 키우셨는데 20살에 과부가 되어 혼자서. 그날 밤 주막에서 술을 잔뜩 마신 이서방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열자 어머니가 누워 계셨지요. 며칠 굶었는지 뼈만 앙상했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아이고, 득수야, 내가 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 약해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서방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곁에 앉았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머니를 등에 업었답니다. 어머니, 잠시 나가시지요. 이 밤에 어디를 가는 게냐? 이서방은 대답 없이 문을 나섰습니다.
뼈만 앙상한 노모는 나락한 말 무게도 되지 않았지요. 이서방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길도 없는 칠흑 같은 숲속으로 무작정 올라갔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부리에 발이 걸렸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부엉이 소리만 들리는 적막강산, 등에 업힌 노모가 북북 무언가를 찍고 있었지만 돌아볼 겨를이 없었답니다. 취기와 슬픔에 정신이 반쯤 나간 이서방은 그저 앞으로만 나아갔지요. 어머니, 뭘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노모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무언가를 찢는 소리만 들렸지요. 가시넝쿨에 걸리고 바위에 부딪히며 이서방은 밤새도록 산속으로 들어갔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이 찢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삼경이 지났을 때 큰 바위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더는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산속이었지요. 이서방은 어머니를 바위 아래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입고 있던 치마가 없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치마는 왜 벗어버리셨어요? 추우실 텐데. 노모는 말없이 바위 아래 비스듬히 누웠습니다. 숨소리가 가늘게 들렸지요. 아범아, 이제 가거라. 어머니. 이서방은 입고 있던 조끼를 벗어 노모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자책감에 눈물이 흘렀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걸음도 내려오지 않아서 이서방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답니다. 나뭇가지마다 하얀 천 조각이 매달려 있었지요. 이게 뭐란 말인가? 달빛에 비친 천 조각들이 마치 길을 알려주는 표시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천 조각을 만져보았지요. 그것은 분명 어머니의 치마 조각이었답니다. 어머니가. 이서방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제 어미를 고려장시키려고 업고 가는데 제 어미는 아들이 밤중에 돌아갈 때 길을 잃을까봐 업힌 채로 치마를 찢어 천 조각을 나뭇가지에 매달아 두었던 것이었지요. 어머니! 이서방은 대성통곡을 하며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불효가 하늘을 찌를 듯했지요. 이 불효자가, 이 천하의 못난 놈이, 어머니! 이서방은 한 걸음에 달려 올라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바위 아래 누워 계셨지요. 어머니! 아범아, 왜 다시 왔느냐?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서방은 어머니를 다시 등에 업었습니다. 아범아, 나를 두고 너 혼자 내려가거라.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서방의 울음소리가 산천을 울렸답니다. 깊은 산속까지 메아리쳐 퍼졌지요. 그날 이후 이서방은 더욱 극진히 어머니를 모셨답니다. 그 후로 이 마을에서는 고려장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서방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머니는 버려지는 그 순간에도 아들이 길을 잃을까봐 치마를 찢어 길 표시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지요. 효도는 늦기 전에 해야 합니다. 이서방이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면 평생 후회했을 것입니다. 지금 부모님께 전화 한 통이라도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